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가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요. 또 창원지검에서 수사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이번 내란의 원인이 되는 명태균 사건 그게 맞는지, 왜 이제서야 또 이송이 되는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것과 함께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부 광고가 급등한 스카이 데일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요. 또 개혁신당 내용은 허은하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서 중국 간첩 체포설 쏟아낸 스카이 데일리라는 매체가 있죠. 윤석열 취임 이후에 정부 광고가 급격히 늘었다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스카이 데일리 유명 매체가 됐습니다. 네, 아주 이게 좋은 의미에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취임한 이후에 이 스카이 데일리 정부 광고 수주 건수가 2.4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23건이었어요. 네, 23건인데. 네, 그리고 21년도에 101건, 22년도에 154건. 그다음에 급증한 게 이제 2023년에 227건. 엄청 늘었네요. 그리고 2024년에 243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이 된 거죠. 계속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 늘어나는 모양새네요. 네. 증가세가 어떻습니까? 다른 언론사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구독률, 네. 그다음에 발행 부수 이런 것들이 조작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ABC를 인용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열독률, 구독률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부 광고를 수주를 하는 건데, 네. 이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를 본인들이 한 3만 부 정도로 찍어낸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인터넷 주간지로 되다가 네. 2011년도에 이제 그 일간지로 전환해가지고 전국으로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서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광고 규모를 보면 사실은 좀 너무 과대해서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광고 건수가 상당히,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교를 좀 하려고 지금 주요 매체들 동아일보라든지 한겨레, 중앙, 조선 이랬는데, 지금 한겨레가 한 700여 건 되는데 2023년도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227입니다. 네. 한겨레하고. 야, 이거 참 놀라운데, 네. 일단 조중동은 저 나와 있고요. 조중동이야 정부 광고 많이 받는 도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실적이 조중동은 이제 그만 하다면 증가세를 보면 조중동을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좋을 수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중동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그 중앙일보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알코올 중독, 네. 그다음에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국정 운영이 안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꼽았던 건데, 스카이데일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하고 맞습니다. 예. 문제를 지적을 지난해에 거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 네. 그리고 탄핵 전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그거를 중국 공산당하고 접촉해서 뭐 SOS를 쳤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 특기에서 받아가지고 기사를 했고 그것을 이제 SNS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충격적입니다. 이제 1월달 얘기고 그 이전에는 이제 부정선거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출신들이 여기 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국정원 출신들이 스카이데일리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또 유튜브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난 12월, 1월, 2월까지 이제 특히 계엄 전국 그다음에 내란 폭동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선거라는 그 회계망측한 그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합법화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들이 지금 제가 보면 2011년도에 그 댓글팀을 만들어서 2012년 대선 때 재미를 좀 봤잖아요. 이명박 때 박근혜 정부 탄생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 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한 정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권력과 자금과 언론이 유착관계가 바로 스카이데일리의 이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지면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좀 매우 중요하네요. 탐사 기획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미디어로 확산시키잖아요. 자 일단은 광고가 는 거는 맞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광고를 소주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독률,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을 보면. 제가 한번 구독률, 열독률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 지표가 그러니까 인쇄 매체 지표를 보면 핵심 지표가 효과성, 신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지표에는 정상 발행하는 그 현황과 그다음에 인력 현황 그리고 법령 준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부 광고를 주는 걸로. 어쨌든 구독률, 열독률 뭐 이거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게 유명한 매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해졌어요. 나쁜 뉴스, 가짜 뉴스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2021년, 22년 이 정부 들어설 때는 이게 누가 압니까? 이게 뉴스 20년도에는 아예 하여간 인쇄 매체로 광고되는 건 없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뭐 10배로 243건으로 이제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명 매체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광고 수주가 아주 급등했어요. 급등한 상황이고 이 비율로 따져보면 조중동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중동이야 뭐 그래도 그게 뭐 800건, 900건까지 되지만. 그래서 광고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어떤 전면 광고를 쓰려면은요. 계엄의 주 목적은 부정선거 증거 확보.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본인이 확신 못하면 타인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꼭 보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전면 광고를 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연동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언론 보도에 뭐가 났냐면은 중국 간첩단 보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스카이데일리.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헌재를 공격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어서 그 왜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8명의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록하는 그 진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보여주셨죠. 심지어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 TF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써서 그럼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아서 지도부가
또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하도 심하니까 심지어 어저께 동아일보에서도 너무 과하게 언론 국민의힘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걸 그대로 발췌를 해서 논평을 내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카페에서 활동해가지고 그런 그런 그렇죠. 음란물을 뭐 말이 됩니까, 봤다라는 그게? 식의 내용을 이제 사실은 그거는 뉴데일리에서 최초로 쓰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쓰고 팩트 체크를 안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게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에 방문해서 또 이제 분란을 계속 이제 지속해내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2월부터 쭉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개입됐다. 중국인들이 99명이 체포됐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옛날 어선에서 가짜 사진이에요. 가짜 사진을 조합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정부 광고가 대거 들어가고 정부 광고뿐만이 아니고요. 주요 은행에서 또 전면 광고를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발을 좀 뺐죠. 그러면 뭔가 관련성은 있다는 거. 지금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 말씀하신 중국 간첩 체포설, 이재명 간첩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서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받는 거 또 그리고 인력 풀도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는 뭔가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2012년도에 국정원 요원들이 민간인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었던 게 있었고 그거를 사실은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천됐다라고 여주지청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그 뒤에 좀 제기되고 했는데 어쨌든 국정원에 의한 이 댓글 공작 팀과 민간인 공작 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어쨌든 활동을 여러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그 한 단면이 이 스카이데일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알파팀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그 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랑도 이제 같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연관돼 있어서 정부기관이 이상한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돈을 받고 이게 지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이네요. 가고 정황은 이미 보도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스카이데일리를 일단 이재명 대표의 관련 기사를 왜곡한 것, 내용을 왜곡한 거는 경찰에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이제 민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해서 이제 또 이제 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스카이데일리가 시분이기 때문에 문체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 문제를 계속 이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거는 문체위하고 저희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이 광고 문제는 또 정무위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관성을 갖고 지금 계속 이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과방위니까 유튜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사람들이 믿게 기사 형식으로 딱 기사같이 만들어놨어요. 정상 기사처럼 보도를 하고 그걸 유튜버들이 봤고요. 유튜버들이 막 학대하고 나중에 기성 언론이 받거나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실로 이렇게 오해되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 같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유통이고 허위 조작 정보를 이제 그 일반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징벌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하. 21대 때 논의하다가 그때 안 됐죠. 구체적으로 진행이 못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좀 고민하고 22대에서는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구로 쓰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쭉 보면 20대 젊은 친구들이 어떤 논리를 펴냐면 탄핵을 반대하다가 이런 정보를 부정선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라는 식으로 둔갑이 돼서 유튜브가 나오고 그게 이제 지난 광주 집회나 대구 집회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2011년도 12년도에 국정원에서 했던 대북 심리 전단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라고 하는 것을 남남 갈등의 소재로 썼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방식이 그대로 형태만 좀 달리했지 이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국정원장하고 네. 김건희 씨하고 조태용하고 김건희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처음 봤습니다. 국내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될 국정원장이 그런 식으로 뭔가 사사로운 것인 것처럼 했지만 기업 전날에 문자를 했죠. 국정원법 위반이고 국정 개입입니다. 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대체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 이제 국면이 좀 이제 개헌 국면이 좀 정리가 돼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우선한 걸로 좀 다뤄야 될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근절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스카이데일리 측하고도 취재를 좀 더 해서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될 소재라고 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스카이데일리가 이 광주에서 5.18 왜곡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탄핵 반대 집회 일면에 그걸 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호해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믿어요. 거기다가 호해가 나오니까 진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돈 받고 지금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지금 풀어 째끼고 국정원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고라도 지난 정부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오비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 했던 공작을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합법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5.18의 본산인 강주에 가서 그런 유인물을 진짜 찌라시를 뿌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정말 강주의 그런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넘어섰다. 넘어서도. 네. 야, 지금 뭐 댓글에도 충격적이다라고 하고 아니 윤석열 정부는 별의별 짓을 다 했네라고 또 얘기를 수사하면서 얻은 정보를 자기 국정을 운영하는 도구로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기소도 하고 했는데 감옥 보냈던 거를 그대로 써먹네요. 네, 써먹는 박근혜 거 써먹고 이명박 거 써먹고. 네. 알겠습니다. 좀 엄단을 좀 해주십시오. 뭐 가방에 또 계시니까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고요. 네. 오랫동안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뭐 지자체에서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아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주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둘이 저랑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닮은 거 아니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닮았다. 저한테 이 전라도 사투리 쓰는 박지훈이다. 저는 경상 사투리 쓰는 강성필이다. 네. 아니 어디 종편 가서 뭐 떠들고 있던데 이렇게 얘기. 종편 나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오늘하고 목요일 날 변론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9차 10차인데요. 이 9차 때는 지금 예정된 게 입장을 듣겠다, 뭐 시간을 주면서 국회 측, 윤석열 측 입장을 듣겠다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뭐 사실 핵심은 그동안 우리가 지겹도록 지켜봐왔듯이 결국 이걸 그 내란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그냥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은 왜냐면은 지금 그동안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증거들이 지금 딱 수두룩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내란이 아닌 것처럼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핵심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정당성 이거를 뭐 인정하냐 마냐 요걸로 계속 서로 공방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주장을 할 거고요. 국회 측은 이제 잘못됐다. 내용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또 그 과정 중에 뭐 끌어내라 했다든지 뭐 단전 단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이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계엄의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했느냐.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 위법성이 없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인 거거든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만 다 봤잖아. 안 본 사람이 있네 여기서. 지겹습니다. 윤석열 측은 어쨌든 간에 되지도 않은 예산 그리고 탄핵이 남발됐다. 이것 때문에 오죽했으면 탄핵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오죽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계엄의 사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의혹을 그러니까 또 말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제가 요즘 이런 좀 예를 들어요. 아니 은행 강도가 오늘 나왔어요. 사실은 그 얘기 하시죠. 부산에 강도가 있었는데 2분 만에 그냥 검거가 되거든요. 장난감 총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뉴스를 몰랐었어요. 근데 누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 만평을 보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은행 갔는데 아니 뭐 장난감 곤청이든 진짜 곤청이든 어쨌든 간에 은행 이자가 그러니까 꼼짝마라 했는데 2분 만에 제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제압돼가지고 끌려 나오는데 너 왜 강도했어?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근데 돈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안 다쳤으니까 저 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호수에 달 그림자 잡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재밌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사실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탄핵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막 이미지만 만들어 놓는 게 저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아무리 우리 같은 이 헌법 수호 세력들이죠. 네. 그런 우리 같은 시민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일단은 10차 변론기일도 잡혀 있는데 그날 윤석열 형사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변경 신청을 요청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오늘 뭐 방금 전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결정이 안 됐는데 뭐 윤석열이 불참을 해도 변론기일은 가능하다는 게 지금 헌재 측 입장이다 보니까 뭐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뭐 그거 받아준다 한들 25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 맞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특조위원들이 일단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퇴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 전에 CCTV가 공개가 됐죠. 단전 관련돼서 지하 1층, 국회 지하 1층.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은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을 했고 단독으로 현안 질의를 하면서 김현태 단장이 나왔습니다. 707 특임 단장. 근데 김현태 단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단전이나 이런 것들을 특전사령관이 본인이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자기가 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 김현태 특임단장 인터뷰하면서 울 때 알아봤습니다. 네. 마음이 갈 때 같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특전사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네. 어제도 또 눈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울지 말면 안 돼요. 그 감정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논의 있잖아요. 네. 단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야 의결 정족수 150명 안 됐으니까 끌어내. 그치, 그 얘기 더 중요하죠. 그게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현태 단장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얘기는 했어요 또.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니까 그럼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김현태하고 둘이 논의를 했다.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단전 계획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고 테이저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위험하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불분명하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한 개의 팩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단전하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영화 보면 조직의 보스가 행동대장한테 야 상대방 뭐 조직 보스 뭐 알아서 네가 손 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뭔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폭행하라 다 일일이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인 거고 얘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도 김현태도 모두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단전도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헬멧에 다 야간 초시경 다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찬 거예요? 그 소방청장 우리 그 지시 이상민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 했다 이렇게 김현태 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잠깐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대통령 지시는 절대 없었다 막 이렇게 해요. 뭘 알아요 자기가? 뭔데요 대령 주제에. 죄송해요. 밑에잖아요.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자기 얘기를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확신을 갖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입장을 밝혔을 때랑 지금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멋대로 국내질을 하고 있으니 저도 그럼 멋대로 뭐 국내질을 해보자면
뭐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막 확 이렇게 몰아칠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눈물쇼를 했는데 근데 좀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국힘당 측에서는 계속 이거 막 자꾸 헌재에 부정하고 네. 그쪽으로 또 막 지금 일시적이지만 에너지가 막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뭐 그거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압박에 의해서든 자기 욕망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바로 또 태세 전환하고 지살길 그러니까. 찾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궁예질 해볼 수 있는 거죠. 형사재판 문제 되니까 본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라고 궁예가 돼가지고 대통령은 절대로 지시한 바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뭔데요? 보고 들은 바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전사가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띄어가지고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그 제대로 된 정문 놔두고 창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하고 대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말이 필요 없는 게 팩트가 있잖아요. 그 CCTV에 찍혀가지고 다 찍혔어요. 단전하고 찍혀 저거 다 찍혔고요. 그리고 저는 떨어지고 뭐. 지금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실 공개를 아직 안 한 더 충격적인 영상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이 사실 언지를 좀 했거든요. 네. 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근데 그럼 김현태 단장도 그렇게 억울하고 본인이 정직하면 왜 눈물의 기자회견을 최초 했을 때도 이런 얘기 다 안 했냐고요. 군인이 뭘 자꾸 울어요.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의원실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면 만약 민주당 김병주나 박범계 의원이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얘기했으면 또 이거 회유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 문제는 저는 윤석열 또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인정하지 않고 헛소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계속 정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뭐 단전 지시했든 안 했든 우리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봤고요. 지금 이 단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달라질 거 없는데 자꾸 정쟁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름 이게 먹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탈진실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각자의 팩트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바이든 날리면 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다 들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슬쩍 말장난을 하니까 얘가 이게 먹히네. 한 30% 날리면 들었어요. 갑자기 30%가 하루아침에 날리면 들었다고. 듣긴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듣긴데. 야 이거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집을 하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걸 지지층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도 초창기에는 막 우왕좌왕 잠깐 하다가 야 이거 그냥 우리가 계속 헌재를 공격하면 되겠네. 이게 실제로 DC의 그 세 군데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국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막 폭동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게 했는데 꼬리 자르기도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 막 문영배 대행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 물론 이제 몇몇 잡혀간다고는 하더라도 큰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는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네. 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거기에 국민의힘이 올라탄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한 36명인가요? 40여 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막 문제 막 흔들게 하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의 방문을 할 게 아니라 어제는 사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사과 방문. 왜냐? 최근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지난 세월 전에 뭐 그랬죠. 그 동문 인터넷 카페에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했습니까? 공당의 국회의원이 한 것이고 공당의 대변인이 했는데 이 대변인은요 또 국민의힘 가짜 뉴스 대응 단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 대응 단장이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 단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면은 또 팩트 확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 항의 방문을 간다?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제대로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과거에도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왜 가깝냐? 서로 안부를 물었대요. 뭘로 물었는데 SNS로 물었대요. 우리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전화하거나 만나서 안부 물어보지 누가 SNS에 댓글 답니까? SNS로 친할 거 다 친하죠. 그럼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 주셨듯이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사실 진짜 뉴스 발굴단 그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여태까지 지금 뭐 키세스단 사진 그 조작하고 뭐 친중 프레임 이재명 대표 씌웠다가 본인들 오히려 망신당하고 그 자때 들으면 자기들도 친중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뉴스 발굴한다면서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도부가 더 문제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도 흔들고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다 봤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날리면을 생각하는 사람 몇 명 그쪽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뭔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 지도부도? 그러니까 이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죄송하지만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그만큼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지도자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념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주류가 못 되고 항상 주류 옆에서 아부하고 잘 보여가지고 선수를 늘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당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러면 딱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쫙 가잖아요. 기억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사과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저는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그럼요.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 자체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반대 집회가 사람들 많이 몰렸네. 괜히 저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주장하면은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대세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뭐 조기 대선으로 본인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나중에 선거는 어떻게 치를 거며. 그래서 지금 국힘당 측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질문이 있죠. 뭐냐면 하나가 이제 조기 대선, 두 번째가 이제 부정선거. 요 두 개 키워드를 그들은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흔들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조기 대선, 부정선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물어봐야 된다. 이걸 결국에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순간 만약에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관심은 받지만 길게 보면 자기도 같이 그냥 윤석열 묻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도 곧 진짜 장담하는데 조만간 화교로 몰립니다. 윤석열도 분명히 화교로 몰립니다. 박병규 씨 아닙니까? 그들은 뭐 사실 홍장훈 씨를 지금 뭐 간첩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그렇게 버려질 때 본인도 이제 그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답변을 회피하고 싶은 건데 결국엔 중요한 건 지금 뭐 쌍권이라고 해서 권영세, 권성동 씨도 그 소위 그 내란 옹호 유튜버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관심은 받을지 몰라도 본인들의 정치 생명 갉아먹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박선원 의원이 어젯밤에 페북에 글을 남겼던데 용산에 파견 갔던 그 국힘 사무처 출신 그 행정관들이 다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귀했다는 건 뭐냐? 결국엔 자기들도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거다. 조기 대선 준비 모드로 가는 거다. 하지만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니까 괜히 또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고. 우리 이제 종편에 자주 출연하시니까 자주 보고 있는데 우리 강 부대변인은 어디 국민의힘 쪽 이제 패널들하고도 이제 토론을 하시면 조기 대선이나 그 부정선거는 어떻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십니까? 많이 부끄러워하죠. 답변을 좀 피해 가더라고요. 사석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 못 합니다. 이재명 그냥 안 돼. 이재명 이렇게. 사석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 못 합니다. 뭔 얘기만 부정선거? 미안하다. 조기 대선 하겠지. 뭐 이런 두 가지가 맞는 키긴 하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영화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명은 본인들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탄핵 심판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조건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본인들도 예상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앞으로 열릴 거예요. 그런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지금 탄핵 반대한다고 저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구구 집단들에 대해서 미움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 욕 먹을 걸 각오하더라도 나중에 금방 안 가서 진실은 밝혀지니까 우리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을 마련을 해주는 게 지금 지도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대선하는 것 당신들도 알잖아요. 네. 대선 되고 잘못된 걸 알아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어떡하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12월 3일부터 뭐 더 길게 이제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지만 네. 어쨌든 최근 한 2개월 정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힘이 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정신승리가 아니라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조만간 버리게 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내란 옹호 유튜버들이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심리대로 보면 한마디로 진짜 신념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네. 신념인 척하면서 돈 벌려고 여기가 돈 되니까 온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왔다. 그러면 네.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쪽이 분위기가 우세한다 싶으면 그쪽에 계속 서가지고 국힘 정치인들 공격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이제 버리고 조기 대선 이거 가가지고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쪽으로 붙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이 움직이고 커뮤니티가 움직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그 국힘 정치인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제 살 길 찾기 위해서 머리 엄청 굴려야 돼요. 예. 그동안은 이제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의 탑세에서 재미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라. 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항의도 이사가 그걸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서 눈이 빨개지게 맨날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축적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네.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명태균 사건. 이게 지금 지금 명태균 씨가 뭐 소란도 피웠다고 해요. 법정에서 네. 퇴정도 당했다고 하고.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를 창원지검 수사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창원지검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네. 이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작년 11월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 가지고 포렌식 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포렌식이 뭐 몇백 년 걸리나요? 근데 이게 10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래서 욕먹고 이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비난받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수사가 끝났으면 네. 그걸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고를 해야지 이걸 묵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세력에게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이 부여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작년 11월이면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보고 안 했겠습니까?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일보했을 거예요. 일보. 날마다 보고 했을 겁니다. 네. 민정수석 통해서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하고 사실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앙으로 이걸 가져갔으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첫 신호탄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무서워요. 왜 못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어제 검찰 보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이것도 비겁해요. 아니 기자들 불러가지고 좋게 브리핑을 해야지 기자 질문 안 받으려고 그냥 보고 그 보도자료만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국민의힘 당시에 당대표 통해가지고 뭐 전현직 행정관, 비서관, 대통령실 뭐 다 100명 불렀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초라해요. 네. 그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간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창원지검으로 파견온 팀들은 예. 이 수사의 그 관점을 지역 정치인과 명태균의 유착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고 네. 창원지검에 원래 있었던 수사팀은 서울에 있는 중앙 정치인과 명태균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우리 탄핵 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또 한방 해주셨잖아요. 비상계엄의 이유는 지극히 대통령의 개인사. 그러면 가정과 관련된 개인사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토리는 아니겠죠? 뭐 물론 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비화폰 수사부터 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이 비화폰의 중심에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 몇 개의 비화폰이 갔는지 모르고 몇 개를 받아가지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혹시 또 다른 민간인에게 이걸 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느냐. 여사 빼세요. 뭐 이게 좀 범죄자 같은 느낌이 여사 붙여야 되나? 아니 이게 또 법적 소송이 상당히 두려운 책이라. 종편 가서 그냥 하시고. 근데 김건희 씨라고 부른다고 이거 고소 들어옵니까? 네.
그때 여사 이런 것까지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종편 가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법 아니라 해가지고 특별법. 네. 그 저기 방심위에 다 걸려가지고 저도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전 더 김건희라고 부를 겁니다. 아니, 방심위 전에 네. 갑자기 나만 개편이 되어 있어. 또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저는 김건희 씨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건희 씨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네. 뭐. 그 김건희하고 명태균 이게 텔레그램 통화 이게 사실은 녹취는 아닙니다. 아마 복귀를 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김상민이라는 사람 뭐 기억날 겁니다. 창원 의창에 네. 좀 공천 좀 줘라 이런 얘기하면서 뭐 명태균이 안 된다 이래서면 110석도 못 받는다 했던 걸 공개가 됐는데 뭐 이 진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 안 그래도 사실 지금 다룰 이슈도 많고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피로도가 지금 최고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말만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뭐가 있으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인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네. 이미 본인이 뭔가 주도할 수 있는 판때기는 자기 스스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강혜경 씨를 계속 공격하면서 뭐 공익제보자 권한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겹다. 진짜 뭐 있으면 빨리 그냥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참 이 명태균의 어제 변호인을 통한 어떤 입장문이고 그 텔레그램 예. 통화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 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익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삼각편대가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다가 왜 이게 좀 틀어졌을까? 저는 처음에 명태균이 출연했을 때부터 예. 저는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명태균은 지금 대통령실을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살려달라. 창원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디서 불 꺼져 가지고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달라는 신호인데 이 사람이 개인 성향상 쉽게 말해서 너무 세게 나가버린 거죠. 좋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서 딜을 못한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통화의 복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명태균은 김영선을 또 다시 당선을 시켜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는 김상민이라는 그렇죠. 검사를 꽂아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쨌든 간에 정치밥 오래 먹었고 네.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말씀하시면 많이 안 해 할 수가 있지만 전혀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아니 김상민 꽂아라. 안 된다. 그리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 꽂으면 총선 진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니다. 보수가 역대 최대로 대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네.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철규, 윤한홍이 그러던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갈등의 골이 시작돼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명태균은 그래도 또 자기가 이게 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110석 미만인데 이거 맞췄어요. 또. 네. 대충 맞췄어요. 네. 명태균은 계속 맞추긴 하네요. 뭐 맞춘 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뭐 어제 되면 탄핵 뭐 한 달 만에 될 끼다 이런 건데 다 맞추긴 되게 맞췄어요. 거의 허경영 수준이죠. 맞추기는 되게 맞추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까 그 강성필 부대변인님 말씀에 하나 또 얹자면 요 이렇게 겉으로 센 척하지만 실제로 SOS 요청하는 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네. 이따가 허은하 전 대표가 또 가장 강력하게 비판할 이준석 씨도 그 겉으로는 뭐 김건희 구글 드라이브 운운하면서 내가 다 갖고 있어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언플해요. 자기 이미지 막 이렇게 만들면서 하지만 실제로 맨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명태균 씨의 똥개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또 뭐 이준석 전 대표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또 허나 대표 오시면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째 보십니까? 명태균이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이준석 의원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보호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저는 명태균보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이 사람이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달변가이기도 하고 거침이 없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꼭 명태균 사장이라고 그래도 존칭을 해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명태균 씨가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뭐 사기꾼 뭐 이런 말이
황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걸 아는지 꼭 사장이라고 해주고 어쨌든 공격을 안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선긋기하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보수 조기 대선의 키는 명태균이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사장님, 박사님, 님님님님님. 붙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뉴스토마토가 얼마나 맞아요. 밉겠어요. 예. 그때 그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본인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지 다 봤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명태균의 벽도 있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 조작 쪽 문제라면 여론 조성 쪽 조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최근에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이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변가 이미지를 본인이 여태까지 꾸준히 막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본인은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멱살 잡고 흔들었거든요. 그 전한길, 황교안, 심지어 뭐 동덕여대 사태를 두고 학생들하고 토론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허은하 대표가 1대1 토론하자 한 건 아직까지도 못 본 척하냐. 그전엔 신인규 변호사도 토론하자 했고 저도 토론이나 키보드 배틀 다 좋다 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페이스북 차단당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대방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대2도 가능하다. 자신 없으면 2대2 토론하자. 2대2 뭐 천하람 허은하 대표가 뭐 그 이제 어떤 고생인지 이따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허은하 대표랑 2대2로 같이 한 편으로 가실 생각도? 저는 뭐 사실 불러주신다면. 근데 이제 저랑 하시기에 부담되시죠. 천하람 이준석 2대2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누구든지. 왜냐면 이준석 씨는요. 지금 본인 예를 들어서 저랑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땐 이준석 대 이준석이 돼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 자기가 막 자기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권성동과 권성동 싸우듯이. 자료 다 있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하고 우리 황해도 의사하고 합표 아깝습니다. 황해도 의사가. 그러니까 그 허은하 대표 그 여자 그 변호사분 있잖아요. 이번에 그 김소연 씨. 그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우리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를 빨리 모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당 1번 출구 황해도 의사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개혁신당 내용 사태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초로 뉴스토마토 기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제가 또 붙였네요. 네, 제가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나와봐야 재판이 됩니다. 그 재판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 또 법률가들이 허은하 대표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너무 이사 가느라 바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이번에 즉시 항고 때는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좀 드리고 그분도 판사님도 아마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결과가 다를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당대표실은 지금 나온 거죠? 네,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 제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계시면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하고 연락도 좀 했습니까? 그 후로 연락 온 적이 있나요? 이준석 의원은 언제부턴가 제 전화기를 그냥 차단한 것 같아요. 아예 차단한 것 같아요. 10월인가 여튼 전화 통화 계속 왔는데 제가 찾아가서 뵀었었고 이번에도 12월 16일 김철근
그 전 사무총장을 제가 해임하고 나서도 네.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찾아갔었던 거고 천하람 원내대표랑은 뭐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계속 봤었고 네. 그리고 기존에 또 연락이 안 되다가 기각 나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딱 써서 천하람이 포용하고 화합하라 이런 얘기 썼어요. 3분인가 5분 있다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저는 모든 연락을 어차피 천하용인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받았었고 받아서 저희가 월요일에 봤었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쇼를 하기 위해서 나를 봤던 건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방 뺀 것도 그날 금요일에 바로 뺐는데 그날도 방 빼라 기사 냈죠.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잠적이 됐다. 뭐 직인을 잠적인데 방송 나오셨어요. 저 잠적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방송이 또 이 잠적이 이게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도 되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잠적. 뭐 어디론가 떠난 이게 것처럼. 무슨 잠적입니까? 잠적하신 거는 아니죠.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조금 연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만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시간을 우리 보자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뭐 인수인계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직책은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 당이 좀 더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대응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날 천하람 원내대표가 보고 싶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그럼 와라 했던 거예요. 연락 계속 하셨네요. 계속보단 여튼 했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그날 만나기로 할 때 요청을 했던 게 비공개였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기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바꾸자 아니면 좀 이따 보자. 라고 했어요. 제가 그날 방송이 계속 있어서 마지막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보자라는 얘기를 미리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라는 둥. 내가 막 도망간 것처럼.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 나오고 제가 라디오가 그때 7시인가 끝났을 때 그 후에 보자까지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정한 것 마냥 내가 먼저 한 건데 그런 게 참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과 저도 한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내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언론 파워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을 통해서 진짜 큰 책임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두 달은 정말 힘들어서 살이 한 6kg에서 7kg 빠졌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큰 정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정당에도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원내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우려된 제가 너무 말을 아니요. 뭐 이제 우리 지금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첫 번째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 대표를 끌어내린 거예요. 제가 임명직이 아니라 전 선출직이었어요. 50대 50으로 됐던 선출직인데 끌어내렸다라는 이 기록은 앞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인기 없어지고 또 다른 인기쟁이가 생겨가지고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후진화가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비리라던가 기본적인 부정부패를 내가 확실하게 밝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요거 한번 하나씩 의혹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철우 기자도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뉴스타파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1억 4천만 원 규모의 비교섭 단체 지원금 사적 유용했다. 이 의혹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1억 4천만 원 규모의 비교섭 단체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 12월 말에 개혁신당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9,221만 원을 연구자로 선정된 1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당 싱크탱크로 불리는 개혁연구원 예산으로도 5,500만 원이 지난달 초에 민컨설팅에 지출됐다는 건데 이 당 정책연구 관련 비용으로 총 1억 4,721만 원이 지급된 건데요. 많이 갔네요. 이를 주도한 인사가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컨설팅에는 총 6천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요. 민컨설팅은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 컨설팅 활동으로 유명한 박성민 대표가 있는 곳이죠. 박성민 씨.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뭐 그렇지만 개혁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달 10일에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이 민 컨설팅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정책지원 지급 의뢰 건 자료에서는 14명의 연구자에게 배분됐던 정책지원금 9,221만 원 중 500만 원이 민 컨설팅에 소속된 조기동 씨한테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조 실장은 그 당시에 제3당의 제도적 안착 사례 시사점이란 연구명의 용역 과제를 수행했고요. 이 밖에 또 연금 관련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가 개혁신당의 연금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른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문제는 개혁연구원에서 민컨설팅에 지급된 5,500만 원이 공개 입찰 공지와 허은하 대표의 승인 없이 지출됐다는 대표 승인 없이 그렇습니다. 또 수의 계약으로 갔다 이게 뭐 문제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6천만 원 민컨설팅 여기 박성민하고 조기동한테 총 6천만 원 이상을 줬는데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 반론이나 해명을 좀 들어봤습니까? 취재 당시에는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었고요. 사용 금액 관해서도 직접 들은 건 아직까지 없고요. 근데 이후에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준석 의원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좀 해명을 했고 당시 이준석 의원실에서 허은하 대표가 직인이 없어도 이 관련사항의 집행 가능한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직인 없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 그래서 차후에 최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최고위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보고를 못했다고. 보고도 안 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못했다 안 했다. 이게 말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자, 대표님 계시니까 직인 없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지 또 경제인 입찰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규가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요.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5,500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민컨설팅. 정말로 제가 느낀 점이 1%의 진실을 가지고 99%의 거짓말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1% 진실도 있긴 합니까? 네, 진실도 있기는 하죠. 뭐죠? 예를 들면 이거 통장이 2개예요. 통장이 2개입니다. 당의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통장이 있습니다. 당의 통장에서 나간 게 9천만 원 그 보조금 연구 14명 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거고 연구원 통장으로 나간 게 5,500만 원 민컨설팅으로 나간 겁니다. 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공개 입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의 그 이사장이죠,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절차고 대표니까. 당원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죠. 안 지켰죠. 예, 그리고 9,200만 원 요 부분은 이 부분도 당의 보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너도 도장 찍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반대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주면서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횡령해라 아니면 너 뭐 비리 저질러라 이러고 나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를 알고 나서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14명 그 우리 통장에서 나갔던 보조금을 갖고 했던 14명을 저는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9,200만 원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14명 중에 4명을 이준석 의원이 연구한 건데 그 4명 중에 2명이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평론가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 평론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 거고 한 분이 또 평론가시잖아요. 조기동 씨하고 이종훈 씨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 50%가 평론을 위한 분이고 두 분은 이름을 이제 찾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공간 활용 데이터 센터 해외 사례 분석. 이것을 정치평론가가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뭐 알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섞어놓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대표님 근데 그 박성민의 민컨설팅 그건 어떻게 아시는 곳입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5,500이나 쓰고 왜냐하면 있는데. 제가 당 A라는 통장은 B라는 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의 통장은 제가 이번에 가처분하면서 막 봤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컨설팅을 받았는데 기존에 제 것만 받지 일기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 시절을 못 봤었거든요. 요번에 여러분 없어. 이 돈이 어디서 나간 거지에 대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찾아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연구원 통장 가져와라 하는데 안 돼. 제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 해가지고 여튼 열어본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MIN 컨설팅이 있는 걸 알고. 거기 이제 MI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MIN? 뭔지는 헷갈리셨겠어요. 민이었는데 그게 민 컨설팅으로 있었던 거죠. 차 기자님. 사실 천하람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FIG 뭐 이런 거를 좀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5,500만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사실 이 비용 자체가 적지 않은 비용인데 적지 않죠. 이 5,500만 원이 이렇게 민 컨설팅 좀 집중된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1월 10일에 지출이 됐어요. 5,500만 원이. 아마 500만 원은 VAT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을 했는데 그들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론조사를 하고 뭐 FGI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기존의 개혁신당에서 여론조사는 갤럽이나 에브리 리서치 그리고 또 AI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리서치 전문 업체로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리서치 전문 업체가 아니라 컨설팅이라던가 선거 전략을 잡아주는 곳에 5천만 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을까?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비용이 1월 10일에 했어요. 그 날짜는 뭐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이 나간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돈을 또 준다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의심. 근데 그건 아직 안 된 건데 진행 중이든 아니면 결과가 나왔든 그럼 보고해야죠. 대표한테 보고해야죠. 그렇죠. 1월 10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나요? 천하람 최고위원이 12월을 얘기하던데 12월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좀 제가 봤던 그래도 계속 최고위는 있었고요. 저희가 비공개 최고위를 6번 했고 공개 최고위를 3번 하면서 모든 그 최고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보고 없이 승인 없이 경쟁 입찰 없이 저렇게 하고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직 진행형이라서 5천만 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내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비용을 더 내지. 그렇죠. 더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결국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추측이죠. 아니 그러니까 고발하셨는데 횡령 배임으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관위 고발 상황? 선관위에서는 뭐 한두 가지는 지금 볼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 홍보물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홍보물이 예를 들어 뭐 제가 정의당 거를 봤는데 정의당이요? 8페이지를 하는데 12억이 들은 홍보물, 똑같은 홍보물인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4페이지를 하는데 17억 정도 추정이 되는 비용을 썼어요.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은 반만 줄이면 8페이지의 반이잖아요. 그럼 한 6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17억 정도 추정이 된다면 3배 정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계속 더 가져다 드리고 있는 중이고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거를 이제 오늘 이제 또 모여서 얘기해서 아마 금주 중에 추가 내용과 그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죄가 이게 배임죄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배임죄는 배신행위를 해가지고 제3자한테 이익이 가도 배임죄가 되고요.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횡령하고 착복하는 게 횡령인데 본인이 해도 문제지만 제3자한테 가도 문제거든요. 법리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횡령 배임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라 이게 세비예요, 다. 다 세비잖아요. 국민들이 주신 돈이에요. 국민들이 보조금 아니었나 이거 정치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연구원에 간 건 모두 다 100%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돈을 이렇게 돌리는 예를 들어 인건비랑 다 합치면은 한 6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보좌진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까지 하면 6억 5천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원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미 쓰고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 당의 보조금까지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명태균 씨 결과 나왔을 때 김영선 전 의원 2,500만 원이었나요? 그런데 5천만 원, 3천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2,500가 기소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 마삼중 아니에요. 원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하면요. 중소기업은 30억에서 한 50억짜리 회사예요. 그 회사 해야 인건비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2, 30억 그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막 후원금까지 하면 내가 지금 돌리는 돈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국민께 그렇게
세비를 받고 있는 거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언론인들도 그거를 지금 일반 국회의원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 어제 얘기하신 거는 또 언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SNS에 이준석 의원의 언론 유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저도 거기 있었는데 헷갈리는데 가방이라고 하죠. 네.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언론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패널들이라고 의심되는 그 자기와 뭔가 유착이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이런 거래들이 지금 의혹으로 나와서 제가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제보를 엄청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제가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검증하는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노 게임 KR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부정부패라던가 이런 공익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보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뭔가 이게 그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완결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것은 좀 완결성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패널과도 연결된 사건이 좀 있었고 기존에 이런 그 또 제보 들어왔던 내용들과 엮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과방위원으로서 답하라.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그 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네, 이런 연결과 문제가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니까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기존의 원회에서 활동했던 거랑 다르고.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가 이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CBS 김현정 진행자입니다. 근데 그 카톡에 저 이름도 저는 YTN 진행할 때 제 이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저는 아무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보도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 차철우 기자가 그 언론하고 특히 CBS 지금 김현정 진행자, 이준석 의원 유착 관계 그리고 기사가 우리하고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몇 개 없기도 하고요. 네, 요거.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확인을 해보고 이제 기사가 올라오는 게 있나라고 이제 사실 주말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은 또 기자들이 당직도 하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온라인 처리를 하는데 기사가 안 올라오고 제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쓴 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것 자체도 좀 이제 이준석 의원 쪽이 좀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잘 다져난 거에 대한 이런 좀 사적 관계, 약간 이런 친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 카톡이 공개됐을 때 제가 이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지만 당사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해봤습니까? 네, 해봤는데 실무진이나 사실 이제 뉴스 제작진이랑 친하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정 앵커로부터 좀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받았고 김현정 뉴스쇼 제작진은 좀 우연의 일치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실무자가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YTN 진행할 때 그날 장예찬 뭐 그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지시를 받고 질문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분이 있으면은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출연했을 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싶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돌리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밭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지지율이 이 정도 올라왔어 하고 이렇게 돌릴 수는 있잖아요. 서로 카톡.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도 허나 대표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남이 나왔을 때 본인이 아니고 남이 나오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죠. 혹시 좀 더 강력한 증거도 갖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 성격을 아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개하는 거에도 신중한 확인을 할 것이다. 또 확인하고 검증이 그럼 어느 정도 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까?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좀
네. 근데 저는 CBS나 이 진행자와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하, 저도.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의 문제점을 그렇죠. 지적하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건 아주 문제가 있는 거다. 자기 거나 해라. 네. 남까지 이렇게 자꾸 저를 당해봐서 이 가짜 뉴스와 그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보내는 걸 당해봤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제가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금 대표님께서 이준석 의원하고 공개 토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는 것 같고요. 뭐 2대2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토론하고 싶은 겁니까? 가장 제가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절차적인 것. 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였고 선출직이었는데 비선출된 사람들이 막 억지로 끌어내리는 거 보면서 이 물분을 토하면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걸 제기하면서 나온 건데 맞습니다. 거기보다 더 심한 거.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 대표님이 당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뭐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네. 토론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거의 토론 기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토론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요. 무한하게 만들잖아요, 상대를. 근데 본인이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토론하자고 외부에 말하는 이준석이라는 분은 그저 토론은 선동형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신의 어떤 의혹을 좀 밝힐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더 이상은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분의 입으로 분명히 이 민주사의 필수적인 방식이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나락 보내지 말고 제 앞에서 얘기해라. 같이 하자. 자신 있으면 내 앞에서 얘기하라.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뭐 그렇게 딴 데서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쪽에도 하고 뭐 저쪽에도 하고 그러던데 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본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당 관련돼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준석 의원이. 토론의 왕이잖아요. 저는 차 기자님. 그거 인정합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의원하기 전에도 좀 응원을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좀 돌파력이나 이런 정책 제안하는 거는 좀 번뜩인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좀 피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 원래는 좀 정치적 승리를 좀 일궈낼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선을 갑작스레 출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토론 스킬은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진실됨이 그러나 팩트로 제가 말할 안 되면 뭐 옆에 한 명 황희도 이사나 신인규 변호사 준비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조대원 최고도 준비돼 있고 조대원 기획진단 4대4도 좋아. 저는 4대4? 할 테니까 좀 더 이상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너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나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좀 계획도 좀 말씀 주시고 정치 계속 할 겁니다. 하십시오. 저와 함께 하는 팀이 생겼고요. 끝까지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보여드리겠다. 말한 것은 지키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 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 소추를 이뤄내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영웅 1,000명 찾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당시 사진이나 영상, 사연 함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서초의 봄 코너인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